이제 저희가 1층이 있는 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뿅망치를 들고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건물들을 찾아가서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를 깨부수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닮아서 뿅망치로 거기를 이제 입구를 막 두드리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이 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뿅망치를 두드리는 손길에서. 이런 캠페인도 저희가 했고요.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영어 능력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닌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토익 고득점을 요구하는 경우에 리스닝 파트에서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이 결과적으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데요. 이런 것도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NCRPD 확산 공동 사업추진단 굿잡 자립생활센터입니다. UNCRPD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으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 조약입니다. 저희 굿잡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현재 12개의 기관과 연합하여 릴레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23일 한울타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월에는 충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해피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각각 릴레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주원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진행 전 저희 굿잡 두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만 여기는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공간인데요. 저만 마스크를 살짝 벗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또 강의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고요. 10분 정도 쉬고 또 다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열심히 또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일하는 단체와 저를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두루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인데요. 그 공익변호사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영리 업무를 하고 있진 않고요. 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인권적으로 또는 공익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장애인권, 아동 청소년 교육인권, 사회적 경제, 그리고 난민이나 이주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국제인권 분야,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인권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두루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장애인권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두루의 변호사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소개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주언이고요. 저는 공익변호사입니다.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수습은 저희 동료들 그리고 연대하는 또 장애인 단체의 다양한 분들과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기심이나 소통, 설레임, 변화, 함께, 상상 이런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요. 제가 장애인권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은 상호작용, 참여,
자립, 연대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도 사실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고 준비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좀 지향하고 싶은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 뒤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비교하면서 읽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차별이 문제가 될 때 이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이 좀 문제될 것 같은데 협약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면 좋을지 이러한 내용을 같이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왜 가입이 필요한지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앞선 그런 프로그램 강의에서 이렇게 잘 이미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그런 규약인데요.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2008년 5월 3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서명을 했고요. 2008년 12월 2일에 우리나라 국회가 그 비준 동의를 함으로써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권리 협약도 중요한 법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다른 법률, 민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같은 그런 다른 법률과 동등한 그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저는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정말 장애인 권리 협약이 법률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법률을 검색할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을 검색할 일이 더 많고 사실은 국민들 누구라도 필요한 법률을 잘 찾아볼 수 있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법제처라는 국가기관이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저도 여기서 항상 모든 법률을 다 검색해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혹시 업데이트가 되었을까 싶어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죠. 이게 사실은 찾아보면 없진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조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선택을 해서 그
그 조약 안에서 검색을 하면 장애인 권리 협약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률,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 설정되어 있는 법률을 검색하는 시스템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내용을 알고 싶고 이게 진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면 검색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법률과 함께 나와야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찾기가 어렵게 조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그걸 알고 찾아 들어가야만 볼 수 있게 굉장히 검색 시스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원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법률과 판례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검색하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으로도 지금 나오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판사님들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법률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장애인 권리 협약을 다른 법률과 동일한 비중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실은 판결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만든 사이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판사님들이 알고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검색했을 때 장애인 권리 협약이 다른 법률처럼 검색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부터가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국내에서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국제적인 협약인데요. 사실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좀 같이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가장 단적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검색이 안 되냐, 왜 이렇게 검색을 어렵게 해놨냐라는 거를 같이 요구하고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은 장애인 복지법과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5차까지 나와 있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다양한 장애 분야의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립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루고 있고, 그렇다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살펴보면 5대 분야라고 해서 분야를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분야,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장애인 정책 국제 협력 강화라는 세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 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라는 파트로 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 삶 전반에 항상 기초되는 중요한 협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체결을 했으니 뭔가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국제 파트에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기는 해요 라고 아주 일부에서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수용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렇게 한 부분적인 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기초로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언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메커니즘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마 또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그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심의 내용에 대해서 권고하는 최종 견해를 이렇게 채택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다시 그 최종 견해와 중요한 이슈를 담은 쟁점 목록을 우리나라가 또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2차, 3차 국가보고서로 제출하는 형태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 협약 절차에 따라서 2011년에 1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됐고요. 2014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보고서를 심사해서 최종 견해, 다양한 어떤 견해를 담은 것을 이제 채택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최종 견해와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들을 좀 파악해서 2018년에 쟁점 목록 이슈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채택되었고요. 2019년 3월에 이 최종 견해와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을 담은 제2, 3차 병합 국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내년쯤 또는 그 이후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나라 2, 3차 국가 보고서가 심의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2014년 그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 이제 여러 장애단체 분들과 함께 제네바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고서만을 가지고 그 위원회가 심사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보고서는 대체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흉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고서가 아니라 장애 단체들이 만드는 민간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보고서를 굉장히 알차게 장애 단체들이 연대해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서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했었습니다. 이번에 2, 3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됐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장애계 입장을 담은 민간 보고서도 만들어졌고요. 아마 다음번 심의에서도 그 민간 보고서 내용과 또 우리 장애계 여러분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를 포함한 장애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함께 또 제네바로 출동해서 그 심의를 또 잘 모니터링하고 의미 있는 최종 견해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장애계의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8년 6월에 김미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께서 선출되셨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의장단에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부의장이 되셨는데요. 장애 여성 활동가로서 오랫동안 국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셨고 특히 장애 여성 조항 을 만드는 데 독보적인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출해서 다양한 국가를 심의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장애인 권리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고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중요한 주제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할 경우에 구제 방법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2007년 4월에 제정이 되어서 1년 뒤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13년 정도 되는 법률이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제가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활용해서 소송을 하거나 뭔가 자문을 제공하면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률이 쉽진 않기 때문에 저도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모든 법률의 구조가 1장은 총칙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1조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정의에 관한 규정, 무엇이 차별행위고, 차별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중요한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총칙에서 담고 있고요.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이러한 내용을 총칙에서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차별금지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그 다음에 사법, 행정 절차, 그리고 참정권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고 있고요. 모 구성권, 그리고 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정, 복지시설,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내용도 이제 주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화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를 포함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용역은 어떤 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문화생활에서 우리가 극장에 표를 사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포함해서 체육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이라는 이 절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2장에서 이제 담고 있으면서 3장에서는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 등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 그리고 이 등에는 정신장애인이 포함이 되는데, 이 정신장애인까지 이분들은 특히 좀 중복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거나 이 장애 영역 안에서도 좀 소외되기 쉽다라고 해서 좀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3장을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앞에 2장, 3장까지 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4장과 5장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의 역할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법원의 역할로는 특히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릴 차별구제 소송이라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차별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장애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라 하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고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장애인권리협약과 비교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축축됨을 이유로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이 사람에게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법이 먼저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거의 기본적인 그런 법률로서 작용을 해왔는데요. 이 장애인 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유사하게 하면서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장애인을 한정하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가 등록을 시키고 장애인으로 그 등록된 장애인에게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15가지 유형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장애 등이 포함되고 지적, 자폐성, 그리고 정신장애 이러한 장애가 포함이 되는데요. 15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가 쉽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한정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고요. 일단은 국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유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은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 거부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해서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형이 일단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셨고요. 소송을 통해 이분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 장애인 복지법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중복장애인 같은 경우에 또 이 장애인 복지법에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지만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으니 각각의 편의를 모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예로 헬렌 켈러 같은 분이 시청각 중복장애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헬렌 켈러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뭔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분이 시각장애가 있으니 우리가 화면 해설처럼 음성으로 뭔가 설명을 해드리자 라고 해서 뭔가 설명을 해드려도 그분은 듣지를 못해요. 그쵸?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자. 그분은 수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청각 중복장애인에게는 그 중복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편의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중복장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이 유형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중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유형화된 장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장애인복지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유형화해서 장애를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장애인 권리 협약과 비교해서 정의를 보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라고 장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좋아하는 단어, 일하면서 자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참여 그리고 상호작용 이러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유형화하고 있지도 않고요. 일정한 정의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써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장애가 열린 개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애, 새로운 형태의 장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손상에 장애를 집중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손상보다 어떤 사회적인 태도,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장애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처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틱장애든 시청각 중복장애든
내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오랫동안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판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 누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손상 또는 기능 상실, 어떤 신체 정신적인 문제의 장애를 포인트를 두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좋게 개선되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비교해서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을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다루는 차별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인데요. 직접 차별은 사실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이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장애가 있으면 이 수업은 들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직접 차별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그러한 일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접 차별인데요. 형식상으로, 외관상으로 대놓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어떤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춘 기준을 설정을 해놓음으로써 그걸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다 배제돼 버리는, 장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간접차별입니다. 이러한 간접차별의 사례로 좀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단합대회 종목으로 축구나 릴레이 계주 같은 종목을 만약에 정해놓으면 사실상 신체적으로 축구나 릴레이 계주를 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거나 아니면 그 단합대회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경우가 모두 다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안에 따라서 단합대회에서 다양한 종목을 장애인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니면 축구나 릴레이 계주 같은 종목만 정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입사 조건으로 토익이 꼭 영어 고득점, 영어 능력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닌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토익 고득점을 요구하는 경우에 리스닝 파트에서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이 결과적으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데요. 이런 것도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우리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것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인지를 다양하게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부당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의 그림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 그림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4조가 차별 행위를 이제 앞에 포함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등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이 중요한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당한 편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통한 어떤 지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은 경우에 어떤 그런 차별 행위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항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내가 차별을 안 하려고 했더니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주장 입증하면 차별이 아닌 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것만으로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어떤 해당되는 업체나 국가기관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 건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어떤 도서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는데 전문가들이 봤더니 그 도서관은 좀 희한하게 건축이 돼 있어서 여기는 정말 건물을 다 때려 부숴서 거의 새로 지을 정도가 되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정도라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물에 깊숙한 곳에 잠수를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각이나 청각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그 기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는 사유. 하지만 이것을 그 차별 행위자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진정은 굉장히 간이하게 서면을 써서 종이로 써서 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그 조사관을 만났을 때 말로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무료라서요. 진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인권위가 조사를 해서 차별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시정 권고를 합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은 없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굉장히 좀 높은 비율로 수용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진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되지 않거나 개인이나 민간 기업들은 사실은 그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안을 살펴서 일정한 경우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라거나 피해가 반복되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살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 강제금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이 시정 명령이 지난 13년간 딱 2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실상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 부분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루트가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없던 시절에도 민법에 따라서 이것은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진 장점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차별구제 소송이 이 법에 따라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악의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사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장애인의 참여인데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진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 관한 내용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김미연 의원님을 말씀드리면서 제6조 장애 여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애 여성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동등하게 항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장애 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률 조문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일단 너무 읽기가 싫죠. 이게
나름은 굉장히 뚱뚱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강제당해서도 안 되고 박탈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일하는 장애 여성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사실은 이 법률의 내용을 다 쓴 게 아니라 일부만 사실은 좀 썼는데도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조치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권리 협약과 비교했을 때 그에 못지않은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럼 과연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면서 차별을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장애 여성이기 때문에 2중 3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잘 작동되어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항에서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 숙지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모두가 장애 아동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주장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아동 면접 교섭 또는 아동을 누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 문제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동을 위한 거야. 아동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특히 3항에서 장애 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4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강제로 시설에 수용시키거나 무리한 재활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금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부서를 우리가 찾아가 봐도 장애 아동 영역은 항상 후순이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 아동 부분은 항상 특수교육이라는 그 부서 자체가 굉장히 또 보면 그 부서 교육부 안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 유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장애 아동들이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인 것에 비해서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장애 유아들이 유치원에 갈 수가 없어서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있다는 이유로 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아동에 관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도 명시를 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식 제고에 관해서도 장애인 권리 협약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떤 명시적인 규정을 담고 전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일부 항목에서 담고 있진 않지만 인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이전에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40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잠깐 쉬고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10분 동안 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쉬는 시간이지만 잘 쉬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채팅 올려주신 거 봤는데요.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해주신 내용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건축학과이신 분도 이렇게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또 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 중에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건들이어서 이게 제가 조금 그래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9조에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규정을 보시면 1항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다음의 사항으로 가항에서 건물, 도로, 교통, 이러한 기타 실내외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요. 나항에서 정보통신, 전자서비스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이 어떤 건물, 그리고 이동 교통, 그리고 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 구조에서 아울러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한번 장애인 권리협약을 본 상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좀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8조에서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라고 해서 어떤 건물 위주가 되겠죠. 건물에 있어서 장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 관련해서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18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건물의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18조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건축물을 만들 때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98년 정도부터 제가 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등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접근권이 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잘 보장이 되고 있는지를 좀 의문이 갑자기 생기죠. 이게 현실에서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법이 이렇게 접근권도 있다. 기본 원칙으로 최단 거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시설을 이제 원칙적으로 공중이용시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하면서도 시행령까지 같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의무가 있고요. 미용실은 500제곱미터,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바닥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아무래도 좀 영세한 그런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니 빼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만들어진 법일 텐데요. 이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30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이게 3.3제곱미터가 1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90평대가 이제 300제곱미터입니다. 90평에서 거의 100평 정도 되는 편의점.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500제곱미터면 한 140평 정도 되는 미용실. 여러분 이용하시나요? 100평 가까이 되는 음식점이나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신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소송하고 있거든요. 좀 참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평도 잘 와닿지 않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인지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6명의 가족이 지금 한 20평 후반대의 집에 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만약에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와 비교해서 3배의 면적이 되는 일반 주택의 어떻게 보면 3배 면적이 되는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가. 제가 이 바닥 면적 예외 규정만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이게 좀 흥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닥 면적에 따른 예외도 굉장히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 시기로 또 의무를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 게 98년 4월 11일인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공중이용시설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뭐 증축하거나 뭐 개축하거나 이런 어떤 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의무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곳이 제주 신라호텔. 제주 신라호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거의 최고의 그 호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당연히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신라호텔 정도는 장애인 편의성을 지키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법은 누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단체들이랑 이제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하고 있고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장애단체 분들이 플래시몹을 해서 뿅망치를 들고 이제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건물들을 찾아가서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를 깨부수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막 뿅망치로 거기를 이제 입구를 막 두드리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이 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뿅망치를 두드리는 손길에서. 이런 캠페인도 저희가 했고요. 그것이 수상한 플래시몹이라는 형태의 그런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플래시몹은 잠깐 중단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그 외에도 뭐 언론을 통한 대응이라든지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또 다양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카페 업체인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와 그리고 GS24, 25 달리네요.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GS 리테일을 상대로 편의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투썸플레이스와는 그래도 본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 내에서 이제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조정 합의가 좀 성립이 돼서 이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편의점과는 아직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직영도 있고 가맹점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편의점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소송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좀 이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과 제주에 있는 호텔에 3% 이상 편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호텔 신라 쪽에서도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본인들이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층에 있는 삶이라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층에 있는 삶은 사실은 첫걸음인 것 같아요. 건물의 최소한 1층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2층, 3층은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억대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이상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사람들이 사실 비장애인들은 정말 지나가다가 급하면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러한 1층 이용도 지금은 어렵다. 그러면 2층, 3층을 이용할 수 있게도 앞으로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1층이 있는 삶부터 우리가 되찾아오자 라는 의미로 시작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다음으로는 교통에 대해서 또 제가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을 이 법률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 이 법이 사실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동권을 또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시행령까지 같이 보면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역사 내에 통로나 경사로나 승강기,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활동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2017년 10월 20일에 신길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당사자분이 리프트의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가 이 신길역 환승 구역의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긴데요. 여기 뒤로 이제 굴러 떨어지셨고 결국에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어떤 지하철 역사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누군가가 다치고 소송이 들어와야 설치되는 승강기라는 이야기로 한겨레에서 이제 커버로 이제 이런 기사를 다루기도 했었고요. 계속 사망 사건이나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장애단체들이 굉장히 이동권 투쟁을 해왔었죠. 저희도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실제로 주로 이용하시는 역사 중에서 이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위험한 리프트만 있는 주요 역사로 저희가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신길역,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구산역을 선정을 해서 물론 그 외에도 또 문제가 되는 곳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기를 선정을 해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이 법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라서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했어요. 돈으로 위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형태만 가능했는데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보는 것처럼 돈으로 사실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개선을 원한다. 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 주 경사로 같은 걸 개선하라 라는 식의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달라 라는 소송이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덕분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정 권고가 나왔어요. 지하철의 휠체어 리프트는 계속 추락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점점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처럼 그런 기기들은 계속 발전하고 커지는데 규격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경보음과 전멸등이 작동되면서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조금 갑자기 저도 유튜브 인터넷이 안 되는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12년 전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였어요. 제가 이 인권위 시정권고를 보고 너무나도 공감을 했던 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이제 그때 야학을 제가 같이 하면서 학생하고 같이 지하철 역사를 갔는데 리프트를 이제 그때 수동 휠체어를 타셨고 제가 리프트를 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해서 제가 그때 같이 탔거든요. 리프트를. 탔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랬던 게 뭐 덜덜덜덜 떨리고 높은 이런 계단을 공중에 붕 뜨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내려서 제 친구인데 제 친구야 정말 너무 무섭다. 너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걸 매일 타니?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사실은 난 쪽팔려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자기가 이 리프트를 타는 순간 다 자기를 쳐다보고 그 당시만 해도 따라라라라 이런 소리 났었거든요. 그러면 다 자기를 무슨 동물원에 무슨 동물 쳐다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인권 침해적인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법률에 표에 보시면 리프트는 없어요. 지하철 역사에 설치해도 되는 시설에 리프트가 아예 없어요. 법에서 빠졌어요.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리프트는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요. 참고로 항상 엘리베이터 설치하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08년에 나온 판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마저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판사님도 있다는 게 그래도 좀 희망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송을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지만 결론은 사실은 원고 청구 기각이었어요. 그 판결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법령의 기준에 따라 바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아까 열거돼 있던 뭐 계단, 통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시설 중 유효 적절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강기 설치를 구할 사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구제 청구 사건은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비송 사건. 비송이라는 건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과연 이 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는 조금 핀트가 안 맞았다. 왜냐하면 이게 권리는 아니어도 차별에 해당하면 법원이 재량적으로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관점에서도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면. 하지만 이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 자체, 법의 이름 자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소송을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판결 자체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계속 뭔가 공사를 시작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굳이 법원이 나서서 시정하라라고 안 해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권리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요. 다행히 앞에서 뭐 비송이다 이런 내용들은 2심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차별이다라는 것 자체는 명시적으로 다시 인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곧바로 차별은 아니고 이 리프트만 있는 것은 차별이다. 그리고 교통사업자한테 어떠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건지는 폭넓은 재량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거나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점용 허가들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은 피고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 하나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역사들 중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게 피고들이 인정한 게 24개예요. 그래서 피고랑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추진 계획을 이제 만들고 실제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역사들은 실시 설계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니까 피고한테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고 청구 기각이지만 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은 반반 부담하게 됐어요. 전부 지면서 사실 소송 비용은 그렇게 각자 부담하는 거는 사실은 차별이라는 것은 인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로서는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하면은 굉장히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칼럼도 썼었는데 이 소송은 절반의 승리다. 이 절반의 승리는 변호사의 몫이 아니라 승리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길역은 이제 저희가 소송 들어가면서 아예 공사가 계속돼서 항소심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예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신길역사의 해당 구역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수직형 엘리베이터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항상 주장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누군가 돌아가시고 소송이라는 액션이 들어오니까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같은 형태의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이동권 확보의 현장이라는 그런 어떤 이 동판을 또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렇게 지하철을 계속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이런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취지.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감시하고 운동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나머지의 승리까지 쟁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 했고요. 교통에 대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까 장애인 권리 협약 구조에서 이제 모든 이 접근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20조에서 정보 접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의 어떤 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게 모바일을 통한 접근이 항상 좀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키오스크 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높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이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고요. 발달장애인은 사람이 없이 키오스크만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을 이 20조와 21조의 정보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담고 있다고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던데요. 이게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무인정보 단말기, 이게 이제 일종의 키오스크거든요. 그것이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보장이 미미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이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인 정보 단말기, 이것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이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조 2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 편의 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위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키오스크에 대한 문제제기나 모바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층에 있는 삶을 우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교통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했던 지하철에서의 리프트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보 접근과 관련해서 키오스크 문제, 그리고 그 모바일 이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을 껌껌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응을 해서 계속 변화를 이제 바꿔 나가는 건 사실 좀 지금 현상으로서는 불가피한데요. 이렇게 껌껌이 그때마다, 그리고 뒤늦게 장애인은 왜 생각하지 않았냐,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항상 늦어요. 늦고 어려워요. 나중에 다 이미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을 왜 안 했냐, 고려해라 지금이라도 라고 요구를 하면 비용도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건물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건물 또는 상품의 어떤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등을 포함한 어떤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니버셜 디자인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디자인을 구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에서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부 조례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만드는 중요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2조를 보시면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생소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인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상품, 광고,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원칙이 되고, 그것을 좀 저는 가능하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좀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사례들, 그리고 법률안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모든 조문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모든 조문을 다 비교해서 말씀 나눠보고 싶고,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는 관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 주류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그냥 바로 장애인 차별은 이런 겁니다. 장애인 차별은 금지됩니다. 권리 구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법이 나와 있는데, 원칙으로서 장애 주류화 또는 장애를 모든 관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장애 인지적 관점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원칙으로 좀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 주류화는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이나 법률의 모든 법 집행에 있어서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비장애인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뒤늦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를 하면 장애와 관련된 관점이 조금 들어가는 형식으로 계속 뭔가 일이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장애 주류화 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일을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나? 라는 걸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주류화, 그러니까 어떤 젠더 관점에서는 성주류화 정책이 이미 법에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아예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같은 거를 계속 비교해서 보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고요. 사실은 장애인 권리 협약은 차별의 문제만 담고 있지 않고 사회권적인 어떤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하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또 그런 법률이 체계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어떻게 보면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또 법률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장애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 기본법에 관한 논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탈시설 문제가 오랫동안 장애계의 화두이고 장애인 인권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이 탈시설을 효과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장애인 학대 사건도 잘 대응하기 위해서 학대 특례법 개정안도 지금 필요하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위도 있는 것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좋은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나 법이 그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또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이제 계속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인 권리 협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최종 견해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제수단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내 법제로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개인 통보, 개인 진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또 일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 부속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의정서에 가입을 안 했어요. 국내 법률 재판 절차 충돌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시기상조다 이런 내용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선택의정서까지 가입을 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호주의 젬마 대 오스트레일리아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은 이 젬마라는 분이 배심원, 청각장애인으로 수어를 쓰시는 분인데 배심원으로 오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배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수어 통역을 제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아예 배심원으로도 오지 마라 라고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렸고요. 거기에서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발리더티 재단의 진정사건이 최근에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헝가리에서 EU 기금을 받아서 그 헝가리 정부가 그 기금으로 시설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그 시설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대가 지속이 됐던 거예요. 결국
학대 시설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거였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과연 기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나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뭐 소송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인권위의 구제 절차도 있지만 다 쓸 수 그러니까 다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권리 구제 수단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역사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사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저희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돼 있으면 유엔에도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실효성 있는 장치로 보고 다만 뭐 시간적으로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국가보고서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고로 장애인권리협약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게 벌써 1990년이고요. 여성차별철폐협약도 2000년부터 이미 선택의정서에 따라서 개인통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뭐 국내 사법 절차 충돌한다 라는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정서는 이미 가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택의정서라는 게 장애인에게 중요한 권리 구제 절차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제도와 충돌되는 지점은 이미 다른 협약에 가입한 것을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인권위도 협약을 비준할 때 이미 선택의정서도 가입하라라고 권고를 했었고요. 2007년에. 최근에도 장애계에서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법무부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또 되돌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사실 저희가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 차별 사례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안 같은 것도 보셨잖아요. 앞으로 개정이 꼭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정서라는 것이 가입하는 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고개를 저와 함께 끄덕일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강의가 너무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느라고 채팅을 계속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잠깐 보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의무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또 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승환 선생님께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 같은 정책의 도입과 입법의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답답하고 아이디어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일을 하나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게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의무고, 이건 협약을 가입하는 순간부터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계속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이런 걸 만들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좀 법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이제 법을 계속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법률이 능사는 아니긴 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어져 있고 그걸로 많이 변화를 했지만 또 작동이 안 되는 분야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가 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사실은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원론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꼭 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추가적으로 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뭐 저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법령 검색 사이트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검색도 안 된다 이런 거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왜 이런 걸 국가기관이 만든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왜 검색이 안 되냐 불편하다 라는 걸 올려주실 수도 있고 장애인 차별 사건을 봤을 때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같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또 지원을 받고 연대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한정돼 있고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셔야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저도 한 2년 전부터 장애 유아들이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고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권으로 민사를 걸 경우 승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승률. 모든 사건은 사실 승률이라는 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차별구제 소송 자체가 아직은 건수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체적으로 판결문을 최대한 입수해서 분석하는 그런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구도 지금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에 보고서로 아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수 자체도 많지 않고 승소하는 거는 거의 이제 언론에 나올 정도로 아직은 드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단적인 예로 이 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효력을 발생했는데 첫 승소 사건이 6년 뒤인 2014년에 있었어요. 6년 동안 뭐 소송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없었고 제기대도 다 지다가 6년 만에 최초의 승소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에 뭐 제일 대표적인 승소 사례가 일부 승소긴 하지만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승하차 설비를 제공하라 라는 소송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실은 국가기관, 지자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 버스 회사에 대해서만 그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영화관 소송이라고 영화관을 갔을 때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 소송은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다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승률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해 주시고 너무 서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이 공간이 훈훈하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덕분에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이제 기운도 많이 받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혹시 해드린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거 뭐 제가 쓴 책 아니고요. 김영식 전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께서 대표 집필자로 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해설이라는 책이 작년 2019년 말에 아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위원으로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되게 알기 쉽게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사놓고 틈틈이 보긴 했지만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많이 배워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네, 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이거는 사실 저희 관련돼 있는 책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 만든 게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변호사들이 직접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가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법 연구회에서 저를 포함한 다양한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파일로도 제작이 돼서 지금 공개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시중에서 사실은 두 책 다 시중에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이긴 한데 혹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